예. 자, 조금 전 이창목 센터장님의 NH 하우스뷰를 들으셨죠? 자,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책임지실 제 왼쪽과 오른쪽 이 네 명의 F4 남자들이 드디어 여기 이 무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정말 변수가 많은 11월인 것 같은데, 자, 대선 변수, 백신에 대한 탄생, 시장의 색깔이 막 달라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부양안 도대체 언제?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어리둥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용사들이 오늘 드디어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습니다. 자, 상당히 난해한 2021년 주식 투자 전략이 될 것인데, 자, 오늘 드디어 NH 투자증권 오늘 인베스트먼트 포럼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드디어 2021년 전반적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 먼저 이 네 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시죠. 제 오른쪽에 있는 안기태 연구님이죠. 네. 그래서 저는 NH 투자증권에서 매크로 분석 맡고 있는 안기태 이코노미스트라고 합니다. 네. 자,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과 파생 상품 취향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길 연구원입니다. 예, 제 왼쪽에.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오태동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담당을 하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에코노미스트 안기태 연구원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 매크로 단에서의 먼저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간단한 복귀, 그 다음에 2021년의 전반적인 방향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예, 2020년에는 네,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 돈들은 실물에서 이제 회전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비대면 쪽으로만 넘어가고 실물이 돌지 않았다. 그래서 유동성은 쫙 풀렸는데 실물은 밑에서 놀아버린 그런 해였고 네. 2021년은 이제 거꾸로 타버리는, 그러니까 돈의 힘은 좀 약화가 되고 대신에 실물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궤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태동 이사님, 그 내년도 전망 이렇게 수립을 하실 때 가장 애매하게 아따리 걸었던 그 변수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모두가 보고 계시는데요. 네. 그 경기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회복의 강도는 얼마나 나올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고민을 했죠. 전반적으로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종목 짜실 때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하신 거죠.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여쭤볼 건데. 예.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네. 그래서 시기별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린에 대한 그 성장주 개념도 어느 정도 오늘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은데,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왜냐면 가치주냐 성장주를 이렇게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좀 바벨 전략 개념으로 또 이렇게 이쪽 영역은 좀 인정으로 담고, 또 이쪽 영역은 또 이렇게 담고, 이런 또 고민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저성장 국면, 우리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예. 투자자분들이 이 성장이 나오는 산업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계속 부여하는 것들이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가치와 성장 관련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따 발표를 통해서 자세히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기태 연구원님, 내년을 올해와 비교할 때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점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근거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자면은 예, 유동성이라는 게 예, 사실 유동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네, 뭐 돈이라는 게 예, 저희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유동성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유동성의 어떤 왕 중에 왕, 예, 그건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최종 중앙은행, 네, 미국 연준이 이제 뿌려대는 이제 돈,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 같은데, 예, 연준의 자산이 올해 석 달 만에 4조에서 7조로 늘었어요. 4조에서 7조. 거의 75% 증가율인 거죠. 예,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년에는 대략 8조 정도 내지는 아무리 많아도 10조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이 10조라는 근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연준 내부에 있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럼 이게 정말 최대로 10조를 잡아도 증가율은 40%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은 예. 경제신문이나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는 각도를 사실 생각을 안 하고 말할 때가 많은데 네. 금융시장은 언제나 각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75% 증가율, 예. 이게 40%로 떨어져도 여전히 높은 증가율이긴 한데 어쨌든 각도는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유동성의 힘은 올해부터 좀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유동성의 힘은 각도가 이제 좀 내려온다. 그렇죠. 올해와 달리 그렇게 예. 말씀드린 거고 실물은 그러니까 사실 실물 경제를 예를 들어 뭐 사회자님도 집에 이제 뭐 와이프분한테 가서 경제 좋다 이렇게 말하면 말씀하시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와이프가 예. 욕할 수 있는 거고 예. 경제 근데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더 얘기는 뜯어내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예. 얘기죠. 특히 뭐 동창회 가서 얘기하면 안 그렇죠. 되고. 근데 이제 예. 뭐냐면은 실물 경제가 마이너스 낙폭을 줄이는 거죠, 계속. 근데 그 왜 줄이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점진적인 일상생활 복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겸손해야 되지만은 예. 점차적으로 개방 조치로 점점 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특히 예. 미국 같은 데를 예. 올해 제일 두드려 맞은 미국이. 그런 점진적인 복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매 판매는 먼저 좀 갔어요. 움직였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못 가는 돈으로 뭐 자동차를 뭐 교체하거나 인덕션을 갈거나 예. 뭐 보일러를 갈거나 이런 걸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생산이라는 게 여전히 생산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무역 전쟁을 했지만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완성품 하나를 만들려면은 모든 나라들 공장이 다 같이 돌아가야 돼요. 이게 밸류체인이라는 게. 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숭숭숭숭 비니까 예. 완제품을 완성하기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공장들은 창고에 있는 재고를 떨구면서 대응한 거죠. 그럼 이게 결국엔 생산 가동이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실물 경제 회복이라는 게 예. 엄청 좋다 이런 말씀을 뭐 드리긴 쉽지 않지만은 점진적인 개방 그리고 그동안의 생산이 왜 못 따라갔는가? 글로벌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못 돌아갔으니까. 근데 예. 이게 서서히 가면은 그동안 재고 떨궜던 것들을 다시 가동 돌리는. 그래서 실물 경제 회복을 말씀드린 거고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데 네. 증가율이 떨어진다. 아. 그런 각도의 관점. 그러니까 시장은 늘 각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럼 공장 가동률도 네. 올라가고. 그렇죠. 앞서 네. 우리 이창호 센터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재고의 리스타킹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예, 예, 그럼 예. 그것도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같은 말씀인 게 예. 재고 재축 쪽이라는 게 생산을 다시 돌린다는 거니까 네. 이제 공장들 움직일 때가 됐고 예를 들어 유럽의 공장들 중에 중심이 되는 게 뭐 룩셈부르크 그런 나라들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 제조의 중심이고 예. 이런 나라들 가동률이 지금 거의 역사상 최초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건 다시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밑바닥이 있지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예. 뭐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4분기 들어서 연준의 역할이 조금 축소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실마리는 연준의 어떤 코멘트들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변수는 만약에 백신 개발이 성공이 되면 유동성에 대한 각도가 더 낮아지는, 뭐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요. 예. 유동성의 증가율 자체는 떨어질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제 좀 줄어든다는 거지 네.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뭐 긴축을 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표라는 게 시장에서 많이 보는 지표들은 결국에 뭐 제조업체들이 주문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연준은 어쨌든 시장도 보지만은 사람들이 일상도 보는 거잖아요. 예. 시장도 보고 일상도 보고 두루두루 다 봐야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사실 일상이 더 중요한 건데 네. 일상생활의 고용은 아직도 회복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서 밑장을 뺄 수는 없는 거죠. 예, 유동성이라는 그러네요. 거는. 증가율은 떨어지되 얘가 긴축으로 간다거나 마이너스 이거는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더라도 예. 고용 회복이 가려면 어렵으니까. 안기태 이코노미스트의 레포트들을 축적해서 한번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좀 등장합니다. 올드 이코노미와 뉴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네네. 자, 내년의 방향은 그러면 네. 이렇게 딱 구분져서 무게추를 좀 더 이쪽으로 실어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고요. 예.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말씀은 아마 그 시장 전략에서 좀 네네. 더 좋은 말씀을 주실 거고요. 네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경제라는 게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탄 사람들이 다시 말을 타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보면 뉴 이코노미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국에는 간격 축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제 가다가 네네. 서로 앞서가다 뒤서가다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올해 주된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게 있을 텐데 길거리 아마 이걸 측정할 수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 측정할 수 있다면은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대면으로 다 주문하고 네네네네. 하니까 그 대표적인 게 미국 애들이 전체 소매 판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물건 사는 거에서 온라인 비중이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흐름이 바뀐 적은 없어요. 추세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뉴 이코노미 계속 성장한다. 그런데 뭐냐면은 올해 코로나 직후에 너무 갑자기 확 뛰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너무 앞서갔던 것들이 좀 이제 약간 속도 조절하는 대신에 올드 이코노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아무도 못하고 네. 뭐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간격 축소. 간건 그런 축소된다. 간격 축소가 이제 상반기 정도에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 해서 이걸 뭐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정도. 좋습니다. 간격 축소가 핵심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안기태 연구원님이 준비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장표 보면서 좀 짤막하게 좀 써머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죠. 첫 번째 화면 보니까 통화 네. 그리고 속도라는 얘기네요. 예, 예. 이게 네. 뭐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만 예. 경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화폐 수량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올해는 통화량 증가율이 확 돌았는데 대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유통 속도는 떨어지고 이게 내년엔 반대로 이제 움직일 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예. 그걸 이미 사실은 지표상에서 나오고 있는 게 예. 전 세계 주요 4대 중앙은행 아까 뭐 저희 F4라고 설명하셨는데 예. 전 세계 4대 중앙은행 예. 예.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네. 얘네들이 뿌린 돈이 여전히 되게 높긴 한데 증가율은 좀 고점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인 거죠. 다음 네. 표를 보면 바로 네. 내용이 나와 있네요. 유동성 증가는 떨어지고 대신 공장 가동률은 저 밑바닥에 있지만은 서서히 올라오는 예. 이렇게 이제 좀 엇갈리는 모습이 이미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유동성 드릴 수 있겠죠. 증가율은 하락하고 실물 네. 경기는 회복될 그렇죠. 전망을 예, 보고 받을 수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고 점점 일상생활의 복귀.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번져도 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급적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게 올해 이미 소비를 앞서간 게 생산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 네. 그게 아까 그 맨 처음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리스토킹 예. 이 개념을 보여드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렇죠. 전제가 보통 있고. 이제 먼저 가고 네. 이제 생산 따라간다. 예. 그런 말씀인 거고요. 마지막 장표 네. 보면은 이제 올 방금 언급드렸던 네. 올드 네. 이코노미와 뉴 이코노미 간격 축소. 예. 그게 이제 상반기 어떤 그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보여드리는 그림은 역사적인 흐름상에서는 올드가 내려오고 뉴가 확장되지만은 중간중으로 의미는 반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트로 부분에 오태동이 아니고요. 안기태 연구원님의 일단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그다음에 이 그림에 대한 경제적 요소를 좀 점검해 봤고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중요할 겁니다. 왜?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입을 함에 있어서 오태동 이사님이 조금 수립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한 티가 너무 역력합니다. 저 며칠 동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살도 빠졌나요? 어떻게 흐름을 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경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네.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간 셈이거든요. 예. 근데 주식시장은 이미 퇴원한 상황이에요. 그쵸. 신고가가 나고 있으니까. 야, 그래서 표현 죽입니다. 예. 이 경제와 실제 주식시장 간의 괴리가 좀 큰 상황에 대해서 예. 이거 너무 가열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여전히 경기는 살아있고 유동성도 살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다만 중간에 해저드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국면이 있을 것 같고 예. 저희는 그 시점을 내년도 3월, 4월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금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비용 요인이 더 빠르게 회복될 때는 예. 시장이 일시적으로 움츠러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궤적을 짜보면요. 예. 내년 3월 전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600까지 상승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한 300포인트짜리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을 현재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그 지수 레벨단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노동교관님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궁금한 부분인데 이 전반적인 이 금리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좀 3월, 4월 그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고민해하고 있는 부분이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10월 시장에 출렁거렸던 것이 바로 대주주 이슈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 관련된 이벤트, 이건 또 큰 시장의 큰 네거티브한 측면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달이면은 예. 이제 만 1년을 그렇죠. 경과하게 됩니다. 예. 최근에 정부에서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는 예초에 나왔던 홍콩식 공매도, 즉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홍콩식 공매도조차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공매도 조치가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는 대형주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네. 이 베이시스의 약화, 즉 이 현물 시장의 고평가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서 네. 오히려 기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여러 이 스마트 머니들이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들을 했었거든요. 또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일으키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한국에선 선물은 사지만 현물은 못 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공매도 제한 조치가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예. 이 대형주 단에서는 이 수급이 다시 개선되는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소형주에서는 흔들림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과 중소형을 다르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내년 1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궁금증이 하나 발생합니다. 경기에 대한 새로운 확장인가? 아니면 끝물 아니야? 확장되는 건 맞겠는데 맨 마지막 단계 아니야?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렇고. 이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09년도부터 경기가 회복될 때마다 예. 올해가 마지막이야라고 그랬는데 매번 연장이 돼서 거의 9년, 10년을 회복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했고 네. 각국 정부가 내년도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다양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도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요. 예. 마치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예. 저희는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요, 기존의 경기 사이클 내에서 접근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때 실제로 선진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거나 예.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새로운 경기 사이클 여부들을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경기 사이클 내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두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뭐 아무나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요인. 자, 올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시장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난 주식을 한다라는 분들이 많을 정도인데, 자, 어쨌든 뭐 소위 이런 얘기도 하죠. 뭐 동학농민운동의 그 용어를 써서 내년에도 개인들의 이 매수 스탠스는 유지될런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려면 개인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누구? 외국인. 또는 기관은 기대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이 수급적인 얘기들 한번 좀 나눠볼까요? 혹시 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개인 수급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작은 네. 미국에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현금은 쓰레기다, 캐시 스트레스라는 얘기들을 장기간 해왔고, 예. 이 과정에서 미국 투자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점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뒤처져 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도 넘어왔습니다. 언제부터 넘어왔냐면요. 2017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는 주로 들어간 쪽이 부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과열이 되면서 그 뒤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점점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 정도부터는 사실 개인들이 주식을 산 배경은 물론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더 이상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넣기가 어려워진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구조는 사실은 내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현금이 점점 쓰레기가 돼가는 과정이냐라고 하면은 내년도도 앞서 안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유동성은 충분히 풍부한 상황이고 긴축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이 갈 수 없다면 아마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과정 자체는 꾸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참 이름 멋있죠. 태동. 자, 이사님. 이게 뭐가 궁금하냐면, 위험 요인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내년 시장에서 가장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이제 기관들 이렇게 미팅도 많이 하셨습니까? 소위 매니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담으로 제가 올해 나이 50대 갖고 처음 골프를 배웠는데요. 그러세요? 네, 예. 골프장을 가보니까 제 공은 주로 해저드에 가 있더라고요. 네. 예. 2021년도 해저드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아마 그게 시중의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 아마 주식시장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저금리라는 요인들이 매우 주식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뭐 당사 뭐 하우스 뷰도 그렇지만요. 네. 내년도 3월, 4월경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면서 국내외 채권 금리들도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해저드는 3, 4월경에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뷰이고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예. 시중 자금이 공모형 펀드로 들어올 것이냐. 네, 본인들은 올해 성과를 되게 많이 내셨는데 예.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하고 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혹은 경기민감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종목으로 우리 비유하자면 최근에 은행주들, 그 다음에 항공주들이 반등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대표적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약간 이렇게 성격을 두 개로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이쪽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쪽이 더 상승 가도를 가고 있는데 이게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위 시클리컬 가치주 요런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개인들의 수급으로 레벨업이 되는 것이 아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쪽이 들어오다 보니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물론 내년도 전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2020년 마무리 안 됐잖아요. 자, 그래도 우리 11월, 12월 이 마무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요 단기 현상은 단순하게 화이자,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쪽 백신 이슈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 현상은 더 극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 것 같아요. 네. 회복이 내년도에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마 되죠. 되죠. 그 과정의 맥락에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음. 거기서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울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은 예. 된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 각도라고 아까 네네. 왕기태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도 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회복의 각도가 어느 쪽이 제일 가파르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가팔라졌던 게 언택트 쪽 소비였고요. 그 다음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 게 공장 가동입니다. 아직 안 가파른 게 뭐냐면은 컨택트 쪽 소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면 점점 지금까지 먼저 가파르게 올라간 애들은 점점 완만해질 것이고 예. 못 올라간 애들은 앞으로 가팔라질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과정에서의 중간에 흔들림이 계속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미 가팔라지지는 않았으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가팔라질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정답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은 외국인이 컴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외국인 형님들, 제발 좀 컴백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질문. 내년에 외국인 오냐고요? 옵니까? 짧게나마 네. 올 거라고 봅니다. 짧게나마? 네네. 올해 외국인들이 뭐 한 27조 원 팔았고요. 네. 대만도 한 25조 원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랑 뭐 대만이 코스닥과 비슷하겠죠. 기업의 가치가 경기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시장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이 온다라고 보면요. 외국인도 일정 부분 한국이라든가 신흥국 주시장을 아마 살 겁니다. 자, 오태동 이사님, 자,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요
방금 대화 나눴던 내용을 짤막하게 서머리 한 다음에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자료 보니까 이게 운동화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특정 브랜드를 뭐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예. 로고와 같이 코스피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1분기 때 2,60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예. 2분기 때 조정을 보인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 때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N자형 주가 흐름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자료 보면 경기 회복의 눈높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네요.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 말자는 거고요. 기존의 경기 사이클 내에서 공장이 멈춰 있다가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네. 과거 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7%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요.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공장 가동률 미국 77%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해저드의 얘기 나왔네요. 예.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적정 가치가 하회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것도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를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예. S&P 500 지수의 적정 가치가 현재 주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이 내년도 3월에서 4월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외국인 돌아온다. 아주 반가운 얘기다. 네,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외국인들, 매매 동향들, 신흥국 주식시장 성과들 비슷합니다. 네. 적어도 내년도 3분기까지는 경기 선행지수 상승을 보기 때문에 외국인은 주로 상반기 때 집중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어느 쪽에 들어올런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라면 어느 쪽에 내가 사냥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먼저 사거든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기업들 주로 사겠고요.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표를 보면 가계, 이게 사실 개미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도? 우리나라 가계 자산 분포를 보면요, 부동산 그리고 보험, 예금 모두 다 증가해 왔어요. 주식만 5년 동안 거의 횡보세였거든요. 예. 그만큼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에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면서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얻는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일정 부분은 주식시장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계 총 자산이 1경 1,800조예요. 예. 네, 이 중에서 1%만 주식으로 비중이 가더라도 100조 원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졌고요. 아마 내년도 하반기 때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계표 연구원님, 이것도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좀 안 보는 것들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경제 지표들을 잘 안 보게 된다. 네. 예? 네. 좀 시장의 어떤 논리가 단순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리커버리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제 지표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좀 중요도 순서대로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이 경제 지표들은 반드시 내년에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팁을 좀 주신다면. 네.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 일단 전제로 말씀드릴 때 경제 지표를 그쵸 이제 네. 너무 빨리 세상이 올해는 너무 빨리 변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미국의 그 연방 주식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예. 주간 단위로 요즘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 성실하게 네. 금요일마다 이제 GDP 성장률을 추정해주는 네. 그런 것도 하고 독일도 이제 그런 걸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사실 요즘 빨리 트래킹하는 거고. 네. 근데 결국에 점진적인 정상으로 돌아간다면은 경제 지표도 다시 결국에 원래 중요했던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제 밥벌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런 말씀인데. 예.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한국 수출이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일 찾아보기 쉬운 지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성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 1월 1일이건 3월 1일이건 매달 1월 1일 아침 9시에 땡 하고 올라오는 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수출 증가율,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도, 이게 올라가는 각도, 아무리 밑에 있더라도 마이너스 낙폭을 줄이면 좋은 거고, 이 각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서 한국 수출 증가율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검색창에만 하셔도 뭐가 나오냐면은 전 세계 제조 PMI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예. 일종의 공장 사람들의 심리 지표. 예. 이건 뭐 주식 채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공장 사람들의 심리 지표.
이 두 개만 보셔도 음. 얼추 경제 흐름이 돌아가는 건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걸 계속 팔로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그냥 주관적 네.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내년 2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 같고요. 대략 네. 5, 6월달에 고점을 찍을 것 같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어떤 글로벌 제조 PMI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3분기 정도에 좀 더 그때까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와 2분기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전년 대비, 뭐 그렇죠. YOY 다 개선세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아마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이 나올 네. 건데 그 이유가 약간 이제 네. 좀 세모표를 물음표를 네. 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짜야 돼요. 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대충 이제 가닥이 잡히죠, 여러분들. 이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김영환 연구원님 시작을 할 건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키워드가 몇 개 일단 딱딱딱딱 잡아내셨습니까? 네, 세 개의 키워드를 세 개 키워드. 구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서 이제 매크로에서부터 쭉 말씀을 네. 드렸던 맥락인데요. 글로벌 공장들이 안 돌아가다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여행도 안 하다가 조금씩은 풀릴 거다. 라는 부분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내년 하반기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정부들이 어마어마한 정부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 세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오늘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산, 공장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쪽의 정상화라는 얘기는 결국 시클리컬 쪽을 사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네.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사이클은요. 다른 경우의 경기 사이클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경기 사이클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장사가 안 되고 그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 닫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계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뒤에 경기가 올라갈 때 수혜가 커지거든요. 예. 이게 보통 시크리컬에서 전형적으로 투자 관련된 산업들이 이런 수혜를 강하게 보는 쪽들인데 네. 이번에는 전혀 도산한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산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대출을 풀어서 다 막아줬으니까요. 아, 왜냐하면 예. 고용을 살려야 되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멈췄지만 그 공장들이 아예 망하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공장이 재개되는 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좋아지겠지만 예. 망한 기업이 생겼을 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 말씀은 마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업들은 좋겠지만 새로 수주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은 좋아지긴 힘들다. 그래서 시클리컬 내에서도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전형적으로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쪽들이 뭐냐? 특히 디램 가격 이런 게 중요한 반도체라던가 예. 아니면 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화학 제품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자가 생산이 되면은 그걸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운임을 울려받는 운송업종들 예. 이런 쪽들이 마진 산업입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화학, 운송 쪽에서 우리가 조금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소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컨택트 소비가 드디어 시작된다. 글쎄요.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컨택트 살아나나요? 사실 백신이 중요한 문제라서 살아난다라는 거를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이유로 이게 좀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나중에 장표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기대감도 가장 없어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이미 높아져 있는 주식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투자하는데 수익률에서는 중요하니까요. 예. 기대감도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은 망하지 않도록 다 막아줬어요. 예. 그런데 여행사가 망하려고 하면 항공사가 망하려고 하면 이걸 죽여버릴까요? 아마 이것도 살려줄 거다. 그럼 그 뒤에 안전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회복되는 강도가 얼마나 강해질지는 사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바라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주식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이거 무슨 색깔이죠?
그린이죠. 2020년에 이쪽 영역은, 그린 영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소위 바이든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 이거는 이제 시작된 거야. 포문을 연 거야. 무작정, 단순하게 이렇게. 자, 투자의 적기, 투자의 타이밍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그린 테마에 대한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지금 시클리컬 쪽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장주의 어떤 흐름, 특히 성장주의 대표적인 것은 카카오 네이버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하방에서 더 뜨겁게 달아오른 게 그린이거든요. 자, 노동경고님, 요 투자 전략에 대한 흐름 조금 인덱스하게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기업 분석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이랑 밥 점심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그 본인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더라고요. 예. 내년도 연간으로 계속 우리는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다. 네. 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컨빅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더 좋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이 경기에 대한 회복세가 상반기 때 있을 수 있고 3, 4월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살짝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해봐야 되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하반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성장주에 대한 사람들의 이 관심도, 집중도,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는 이 성장주가 이 성장이 안 나오는 국면에서 계속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성장을 다시 하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많이 저평가가 된 종목들에 관심이 쏠릴 것인데요. 예. 다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다시 내려가거나 이런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정책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이 바로 그린 관련된 업종인데, 다만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예. 너무 최근에 뜨겁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타이밍을 잘 잡거나 아니면 못 오른 종목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자는 것인데요. 우선 타이밍 측면에서는 저희는 하반기 때 좀 더 타이밍이 강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래도 하방이죠? 뭐 미국이라든지 예. 뭐 유럽이라든지 신정부가 출범하는 시기가 내년도에 있거든요. 미국 행정부가 1월에 출범을 하게 되면 예. 한 100일 정도 정책을 구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하반기가 되면 이 정책이 좀 강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유럽에서는 가장 그린 관련된 정책이 강한 독일 같은 경우도 7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하반기 때 아마 글로벌리 정책 모멘트가 가장 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게 사실은 바이든이 된 것보다도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테크 규제가 단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린 쪽에 대한 정책 통과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소위 의회의 분열 이슈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이슈가 만약에 1월에 어느 정도 투명화된다라면 그때 투자 전략을 다시 좀 땡겨서 적용해도 되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린을 출범시키고 가려가는데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2019년도 있었던 이후의 그린딜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예. 전반적인 정책 흐름에 대한 동력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국과 한국으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기대하지 않았던 연방정부에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확 불이 붙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그린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직전부터, 이미 당선 시점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차익 실현의 계기로도 삼을 정도로 아마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는 조금 슬로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적기는 하반기로 보통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그린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예. 태양광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풍력, 그리고 하나는 연료 전지 분야였습니다. 2021년도에 국내에서 가장 정책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수소 생태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정부에서 2040년까지 이 수소를 공급하는 정책 플랜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중간 목표가 2022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수소 충전소 같은 것들의 보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는 수소 관련된 정책들을 구체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소라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요. 이게 당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공장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었죠. 예.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공장에서는 이 수소 관련된 노하우나 기술력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수소 경제의 특징은 바로 이 구경제가 이 수소 생태계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고 그런 예. 노하우와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 수소 생태계로 아직 분류는 안 돼서 이 구경제의 멀티플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제 시각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만 제외하고 봤을 때 이 올드 이코노미에서 뉴 이코노미로 옷을 갈아입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실 저희 추천 포트폴리오에 해당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된 자료 보면서 전체적인 서머리, 이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고 포트폴리오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봐야겠죠. 김영환 연구원님께서 준비된 자료 보면서 서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죠. 첫 번째 자료가 아까 키워드 얘기하신 거네요. 네, 좋아지기 시작하는 경제 분야를 나눠보면은 제일 먼저 좋아진 게 언택트 쪽이었는데 언택트 뒤에 따라오는 게 공장 가동이 복귀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들 저희가 반도체, 화학, 운송 이쪽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따라올 것들이 컨택트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면세점이라던가 여행이라던가 의류라던가 이런 주식들이 뒤따라 올라가는 과정까지가 1분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뒤에 이후에 N자를 그리고 나서 뒤에 올 두 번째 다시 올라가는 게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중요해지는 게 정부 투자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장화, 2차 전지 이런 주식들이 될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장 보면 2021년의 경기 회복, 생산의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생산의 정상화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공장이 멈췄지만 망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장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앞서 언급했던 컨택트 소비 정상화에 대한 요약이네요. 지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를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97%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뉴질랜드의 경우에 여행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이 방역 우수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 간에는 여행을 허용해주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내년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입니다. 예, 역시 하반기에는 정부 환경 투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정부의 투자는 어마어마한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6년간 쓰는 돈이 43조입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는 돈은 내년부터 원화로 환산을 하면 합쳐서 한 1년에 680조 정도씩 쓰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내용은 포트폴리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예. 텐데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화학에서 롯데케미칼, 운송에서 대한항공 이 세 가지를 생산의 정상화 키워드로 꼽았고요. 두 번째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호텔신라 그리고 의류를 수출하는 휠라홀딩스 이 둘을 컨택트 소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꼽혀 있는 게 저 셀트리온인데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미국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아마 약가인나 정책이 펴질 거예요. 아, 예. 이 관련 수혜주라고 꼽았고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각국 정부들이 그린 투자와 관련해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써놓은 그린 관련 종목들이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아주 친숙한 올해 엄청나게 뜨거웠던 종목들은 아닐 거예요. 네. 왜 저희가 그런 종목을 생각을 했냐면요. 단기에 급등한 주식들을 따라 사는 게 그다지 마음 편하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거는 기존의 환경 쪽에서 이미 쓰이고 있던 기술들, 뭐 산업재나 유틸리티 기업들이 쓰고 있던 기술이었는데 이 부분이 꼭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라고 저희가 간주하지 않고 있던 숨겨진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내년부터는 이쪽 기업들도 신재생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밑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2021년 인베스트먼트 포럼의 첫 번째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색깔을 칠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밑그림을 충분히 그려놨으니 이제 산업 분석도 다음 영상부터 좀 시작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술과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국내 주식 투자 전략까지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봤는데 뭐 마지막 한 분에게 요거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 요 코멘트는 좀 해야 되겠다. 계십니까? 오 이사님께서? 시장이 경제 수준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이 거품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들은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교적 수출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을 받을 때도 한국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아주 비싸진 않다. 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영상은 이제 그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그린,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차 전지. 요 내용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